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은 10에서 20% 하락했고 5년에 한 번은 30%가량 빠집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빠진 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패닉이 온 거죠. 이거를 먼저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30% 빠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판다. 두 번째 뭐냐면 무서우니까 불입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는다. 세 번째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나는 또 늦는다. 여러분들 항상 승자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없어야 돼요. 그냥. 뇌가 없이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손실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기 부인람도 유튜브 TV지만 저희도 이제 투자연금 TV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퇴 관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잡지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연금을 투자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은퇴 준비에 대해서 연금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1년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쏠림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저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보게 되면 쏠림이란 것은 한 번쯤 이렇게 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떤 쏠림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투자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보 우위, 분석 우위, 심리적 우위입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불리해요. 사실은 정보 우위에 있기도 어렵고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휩쓸리죠. 예를 들어서 포모 같은 게 오면은 이제 굉장히 매매를 좀 자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들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못 벌면 굉장히 속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투자의 함수는 투자 금액, 그다음에 수익률, 그다음에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제 돈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부자들이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일정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 투자 손실로 인해서 자기 삶의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은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어렵게 모은 돈들이 좀 많이 깨지거나 그러면은 되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가 이제 일단 지수 기준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는 지수를 볼 때 S&P 500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최소한 적립식 형태로 투자할 경우에 10년 이상 투자하시면 승률이 거의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 시작 전에 설정했던 시간 지평이 어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 점에서는 기관 투자자보다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매년 평가받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누구한테도 평가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국장이든 미장이든 사실 10년,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손실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에 쫓아갔었던 굉장히 재미난 사례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는 책인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투자 분야에서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쓴 피터 린치인데, 피터 린치는 사실은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제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7%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겼고, 더 대단한 거는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었어요.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도 시장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 이 피터 린치 펀드에 가입했던,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였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년 미국 증시가 82년도부터 70년대 바닥을 찍고 82년도부터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상 미국 증시에서 초호황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사상 최호황장이었고,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펀드 매니저에 돈을 넣었는데 돈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조건만 놓고 보게 되면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나쁘면 무서워서 돈을 인출하고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넣었다 뺐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넣었다 뺐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심리적 그 불편함 때문에 하신 분들은 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에서 가장 이점을 갖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다라는 것이고 길게 시간 지평을 설정하실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이 게임 자체는. 그리고 설사 지수에만 투자도 충분하다 그거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규율입니다. 규율. 이게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야 정말 생각해 보면 어떤 종목을 고르냐보다도 내가 어떤 규율을 잘 지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얘기가 그것보다도 투자에서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규율을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어렵더라도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한테 유리하게 또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내 순서가 한번 돌아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더라도 또 내 순서가 오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못 기다리면 벌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미국에서 연구된 것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근 한 증권사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가장 수익이 좋은 사람들은 60대 이상 여성. 26.9% 9월 말 기준으로요. 그 뒤로 40대가 25.9%, 50대가 25.7%. 꼴찌가 누구냐? 20대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도 여성의 수익률이 더 높죠. 그 남성도 보면은 저연령대보다 60대, 50대가 더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투자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미국에서 조사한 연구도 비슷해요. 테렌스 오딘 교수라는 분이 이제 실제 증권 계좌 가지고를 분석한 그런 것들이 행동 경제학 제품 많이 인용되는 데이터인데 소위 말해 테토남들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회전율도 높고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 남성들일수록 과잉 확신 편향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고. 근데 과잉 확신 편향이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내가 막 어려움에 처했는데 난 능력도 안 돼. 정말 힘들어. 이러면은 인생을 좌절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진화론적으로 우리 남성들은 사냥꾼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원시대 동물 사냥해야 되는데 쫄보면은 사냥 못해도 굶어 죽어야 돼요. 좀 무모하더라도 뭐 팀을 이뤄서 그 사냥에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우린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이런 갖는 믿음 자체에 갖는 것이 즐기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시장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니엘 커너만 교수 행동 경제학으로 그 심리학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고 인간이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어떤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느냐 그런 편향을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보죠. 그 기자가 그 제이슨 치바이크라고 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투자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여쭤보죠. 당신은 평생 편향을 연구했는데 인간의 심리의 편향을 연구했는데 당신은 그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느냐 발견했느냐 그랬더니 나도 극복을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방법은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이 틀릴 수 있고 내가 지나치게 혹시 너 믿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필요한 그 아이디어 그 어떤 지적인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회의론입니다. 회의론. 심지어 자기 의사결정도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겁니다. 이게 확신도 가져야 되면서 회의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잘하고 이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인덱스나 간접 투자하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S&P 500을 뭐 강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S&P 500만 하고 뭐 한국은 안 해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가 좋을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왜 이제 S&P 500 같은 지수를 기본으로 삼아야 되냐면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데이터도 제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특히 중요하게는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노후가 다 주식시장에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포박되어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이제 캡티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뭐 영어 제가 잘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노후가 다 주식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주식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고 이 과정 통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금 백만장자가 나온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예측 가능한 시장이고 장기 데이터도 많고 200년간 S&P 500의 뭐 연평균 수익률이 조금씩 뭐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8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8에서 12%면 대략 내 돈을 짧게는 한 6년, 그 길게는 한 9년, 뭐 대략 한 10년 전후로 해서 내 돈이 2배씩 불어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렇게 새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미국의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직장 생활 한 30년 한다고 치면 당연히 이게 연금 백만장자가 되겠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최근에 올해 주가 상승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사실은 마지막 개혁의 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팔 때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데 소액주주는 그게 아무것도 없고 손해를 봐요. 이게 그러니까 주주 민주주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5,000P가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5,000포인트를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5,000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식시장의 민주화가 되고 소액주주가 가지는 정당한 그냥 권리 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주식의 소유한 비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주주 가치하면서 한 지수가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제가 뭐 시장 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다른 나라 참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더 해주고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일치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국장이 그렇게 미래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한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부터 74년생인데 74년생들이 현재의 뭐 정년 연장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의 정년 제도가 유지된다고 치면 이분들 10년 안에 다 은퇴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55년생부터 74년생이. 그럼 이들이 뭐 일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이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뺏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이 막대하게 쌓여있는 돈이 다 해외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 정책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쏠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한테 뭐 지수 투자해야 되는데 단 하나의 인덱스만 골라 그러면 전 당연히 S&P 500을 고르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은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그렇고 좀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제일 많이 공부한 게 인덱스 펀드였어요. 왜 인덱스 펀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저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서 뭐 존복을 뭐 번역돼서 나와 있는 걸 다 읽고 미국에 이제 뭐 보글 헤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생각하면 정말 인덱스 투자는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 경험이 없고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자본의 성장, 그 나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장 저비용으로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분석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난 정말 경험도 없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전 여전히 인덱스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좋은 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가치 투자자냐 성장 투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고 뭐 워렌 버핏이 개념을 할 때 가치 투자도 기업의 성장을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와 성장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적립식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50만 원씩 넣기로 했다 그러면 이 규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성장주가 됐든 뭐 ETF가 됐든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를 것 같다고 사고 떨어질
떨어질 것 같다고 파는 게 문제지. 이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예외적으로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회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투자 관련 서적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자신의 기질과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변동성에 대한 감내도.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2, 3년에 한 번씩은요, 뭐 20, 30% 빠지는 게 흔합니다. 사실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30% 빠져요. 그러면 이게 30% 빠지면 그 경제신문에 거의 일면 톱으로 나옵니다. 주가 대폭락 그러면서. 그런 것 자체가 근데 뭐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다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런 것들의 변동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변동성을 내가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저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내가 얻어 터졌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에 대한 자기 점검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더 그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연금 투자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인덱스라든가 자산 배분되어 있는 뭐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좀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개별 종목 같은 것들은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지만 당연히 변동성도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자기 자신의 어떤 기질과 그 변동성 감내도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뭐 수익만 추구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주식 투자가 쉽습니까? 그게 투자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의 변동성 감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더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약 한 300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됐고요. 저는 굉장히 적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가치관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노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자체에 대한 자기 정립이 먼저 있어야지. 왜냐면 현실적으로 노후자금을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 축적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대다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저 고민해야 될 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디에 살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소비 성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이망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 건지, 이것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 재무 설계는 항상 인생 설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적 자본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뭐 우리가 뭐 직장 생활 30년 하면, 저도 거의 30년 했지만, 내가 뭐 30년 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전문을 인정해 줄 것 같지만, 현업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0.00 몇 %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저 같은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좀 약간 비유를 좀 거칠게 하면은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적 자본의 길이를,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 200만 원 정도를 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은행에 한 8억 정도의 예금을 해놓은 거와 같은 가치를 가져요. 왜냐면 은행 예금은 3%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세금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물론 요즘 현재 은행 금리가 3% 안 되지만, 그래서 3% 잡겠습니다. 그럼 8억이면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월 200씩 벌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가치관,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해서 인적 자본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제 국민연금은 어차피 직장하셨으면 언젠가 받을 거니까,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쓰는 간단한 소위 말해 어림짐작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윌리엄 뱅겐이라는 미국의 그 엔지니어 출신 그 재무 설계사가 만들어낸 법칙이 있는데, 그게 4% 룰이라는 겁니다. 이게 4% 룰, 그러니까 4%를 뒤집으면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 수입에, 그러니까 연간 필요한 생활비에 곱하기 25를 하거나, 아니면 월에다가 이제 300배를 곱하면 되겠죠. 20에 곱하기 10가 30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300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써야 된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900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조건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4%를 300배의 법칙은 미국 S&P 500과 500의 50%,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의 50% 자산 배분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4%를 빼고 두 번째 2년 차에는 어떤 거냐면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4%를 빼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 3%였다. 그러면 4%에다가 3%에서 7%를 빼겠죠. 이렇게 빼면 대공황 같은 시기가 오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인 같은 시기가 오더라도 90세까지는 현금흐름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윌리엄 뱅겐 책이 다시 나왔는데 이제는 더 많이 인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있고 인적 자본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확실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월 300일 경우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무조건 돈만 생각하시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되고 인적 자본의 길이를 늘릴 수 있으면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라도 내가 늘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여기서 그럼 내가 자산 배분을 해서 내가 4%룰은 이렇게 어림잡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뭐 9억 없어도 되거든요. 그치? 그 300만 원이 벌써 200만 원 빠지니까 100만 원 곱하기 300 해도 딱 3억인데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그때는 또 더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림짐작이지만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옛날에 리서치도 하고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준비의 공식은 있어요. 정답도 있고. 근데 그 정답이 되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노후 준비는 딱 4가지 기둥이에요. 건강, 인간관계, 일. 이 4가지의 4발 달린 의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건강도 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일도 하시고 돈도 많아서 아주 그 다리가 높은 다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낮은 다리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 4가지를 하나하나 놓고서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건강 전문가 아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면 그게 바로 은퇴 파산이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충분히 많으면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야 돼요. 내가 일도 하고 주식 투자할 때도 배당주 같은 거 받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은행 이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나중에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얼마 이렇게 조합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을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수입의 다양한 원천을 확보해서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를 계속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와 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사회적인 일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하는 뭐 비즈니스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퇴직하게 되는 시점에 뭐 저도 지금 벌써 시작됐지만 인간관계의 재조정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수용을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지금의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가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되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한 번쯤 노후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4가지 갖고 다 후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가 안 된 것이 가장 힘든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고 좀 극단값이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노후에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은 뭐 대략 한 서너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금융사기를 당하시거나 그러니까 노년이 인구가 많아지면 뭐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금융사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투자. 왜냐하면 이제 뭐 준비된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한 방에 승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고. 왜냐면은 그 퇴직해서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과도한 투자 손실을 하면 이게 복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급여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거랑 급여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다른 세계예요. 똑같이 우리가 투자하니까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지금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만 조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퇴직하고 나면 이제 오전 시간을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보낼 생각인데 그걸 제가 퇴직하고 나서 만약에 하면은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퇴직 전에 뭐 작은 금액 많이 하지도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운용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들고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과도한 투자이거나 요즘은 많이 안 하세요. 이제 뭐 창업 같은 거죠. 잘 모르는 거 창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은 되게 어려운 것이고 하시더라도 정말 돈이 안 드는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걸 해야지 투입이 많이 되는 창업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과 교환되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M2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그러는데 86년도부터 집계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80배가 넘게 통화량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은 뭐 꼭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돈의 가치가 80배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이 통화량의 규모라든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평가할 영역은 아니고 뭐 전문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당국자들 고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뭐 저 사람은 재테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잘 소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60세에 퇴직해도 90세까지 살면 30년간의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또 겪어야 돼요. 근데 화폐 가치 또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퇴직하고 나서 뭐 안전하게 은행 이자만 받고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20, 30년 못 갑니다. 그거는. 아주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보수적인 분도 저는 한 30%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나 20%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요. 한 30%는 정도 돼야 이것이 이제 가격이 움직일 때 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저는 한 30% 정도는 아무리 보수적이고 겁이 많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뭐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 소망 훈련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어디선가 좀 댓글을 다셨는데 그게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에서 이제 상원의원이죠. 굉장히 진보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진보적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 아이디어만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썼던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저도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의 뭐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100% 공감하지 못하지만 맞벌이의 함정에 그래서 왜 미국의 그 똑똑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파산을 하느냐에 한 거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이제 파산법 전공을 했던 분이니까 그 이유는 딱 그거였었어요. 과도한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고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맞벌이 부부가 최대한으로 해서 딱 그 학군지에 들어가서 그 학군 입찰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책에서 들어가서 딱 해서 부부 중에 한 명 딱 잘리면 미국은 그냥 뭐 구글 같은 데 아시잖아요. 그냥 5,000명, 1,000명 딱 잘라버리거든요, 얘네들은.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국은 그게 직업적 보호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반드시 미국하고 있었죠.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제 두 수입에 맞춰서 대출도 최대한 받고 아이 교육도 최고로 시키면 하나 수입이 딱 없어지는 순간 치명타가 오겠죠. 그게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퇴직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자기 살아가는 것을 재정 소방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50대 되면은 내가 지금 퇴직한다면 갑자기 내가 퇴직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정도의 소비 성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전 두 가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소비 성향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으냐 확실히 돈을 들 써야 되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캐시플로우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크게는 세 가지인데 뭐 일은 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뭐 교훈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해보거든요. 해보게 되면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뭐 경제학자가 쓴 재무설계 책이든 뭐 파이낸셜 플래너가 쓴 책이든 뭐 저 같은 금융권 직원들이 쓴 책이든 보게 되면 노후 준비는 특히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는 그냥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너 언제부터 했냐? 저는 한 22,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일도 했었고 저는 외환위기 때 좀 어려워지면서 그때 있던 어쩔 수 없이 연금을 다 해약을 했었어요. 그때는 생명보험의 연금, 개인연금이 보장률이 7.5% 있던 시절에 그게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그게 아니라 연금은 정말 내가 어떻게든 내가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어서 버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 30대 후반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넘게 매월 적립식으로 연금에 한 달도 안 빼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방법이 저는 저희같이 평범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3.2%를 매년 돌려주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그 S&P 500 그 지수 수익률이 한 8% 되고 매년 내가 13.2% 돌려받으면 실질 수익률 여러분들이 20%가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수단을. 그러니까 이거를 젊어서부터 계속 이걸 복리를 불려나가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애들 다 이렇게 해서 연금 100만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뭐 거창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적정 시기는 없다. 어리면 뭐 20대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아니면 단돈 3만 원이라도 중요한 거는 시작하고 실행하는 거지 어떤 시기를 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단돈 3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3만 원이 또 5만 원이 됐다 한 5년 3년 쌓이다 보게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 중요한 거는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되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의 핵심이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뭐 60세 퇴직해서 9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퇴직 후 10년 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1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살 건지 자산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내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래도 인생이란 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데 심지어 최소한의 계획마저 없으면 운명의 신에게 내가 지배당하겠죠. 그 운명의 신이 나쁜 일이 왔을 때도 나쁘게 나한테 작용할 때도 좀 덜 충격받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퇴직 후 10년이 바로 그런 시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현금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출은 중요하죠. 뭐 인출은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자산에서 뭐 내가 뭐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국민연금이 있으면서 나온 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나중에는 내가 이게 현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의 비중이 한 7, 80% 되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까지 평균을 낸 거니까 실제적으로 좀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더 높겠죠, 비중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까지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연금처럼 캐시플로우를 쓸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가 금융자산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처럼 기존의 보유자산을 통해서 다시 캐치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서 이것을 얼마나 오래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물론 공시지가 12억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지만 굉장한 장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가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비싸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좀 그렇게 캐시플을 만드는 전용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요즘 또 똑똑한 MZ세대 분들은 배당 ETF 같은 거 사서 모으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배당의 성장을 쭉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현재 배당 한 3.5% 주는데 배당 성장률이 10%다.
그럼 우리가 72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나타나는 복리 수익률인데 한 배당 성장률이 10%면 72를 10으로 나누면 7.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7.2년 뒤에는 3.5%가 7%가 될 거예요. 또 7년 지나고 나면 1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분들이 이런 자산을 사서 전부 다 계속 모아 나가면,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도 좀 사서 제가 무조건 이걸 하는 얘기는 안 돼요.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걸 사서 모아 나가면 나중에 한 10% 되면 그게 이제 주식으로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계획과 이런 고민,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고, 저희 투자연금센터에서도 이런 인출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인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운용할 때는 내가 깨지더라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은 운용자산이 크게 깨지면, 만약에 이제 수익률이 너무 나빠지면 캐시플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노후에는 인출하면서 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책도 좀 내려고 그러고 그런 보고서 좀 많이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인출과 투자를 어떻게 같이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시기에는 수익률만 높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수익률 높여서 뺏어 쓰면 되긴 돼요. 높으면.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와 인출을 겸장이죠. 양수 겸장을 어떻게 잘 해나가냐가 은퇴 자산 운용에 굉장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출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야죠.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세금 30% 깎아주고 10년 넘어가면 40% 깎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제 혜택들을 활용해서 자격이 되면 빨리 인출을 해야죠. 왜냐하면 내 10년 기간 채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는 기간을 인출해서 채워놔야 되는데 연금저축계좌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건 자연 카운팅이 돼서 55세부터 그냥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고,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기연금에 대해서, 조기 수령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시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내가 이제 5년 먼저 인출할 수 있지만 매년 6%씩 깎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30% 깎이거든요. 5년 먼저 받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것이 그럼 몇 살 때 되면 BP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관념적인 거죠. 왜냐하면 뭐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현실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너무 돈이 없는 경우에는 뭐 조기연금에도 받으셔서 생활비 조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사시거든요. 이제는 오래 사시게 되고, 또 뭐 의료기술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하고 하나하나의 자산의 속성들을 버가면서 그다음에 투자와 인출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뭐 국민연금, 조기연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인출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죠. 저는 뭐 그 지난해 1년 전이죠. 이 부익람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적립식 투자의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자본주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S&P 500이라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 30년 전에는 지금 S&P 500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애플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바꿔 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승자들의 기록이에요. 산업 구조가 변해서 그러면은 패자들은 걸러내고 승자들도 다시 채워놓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올랐던 거죠. 이게 그냥 막 20년 전에 500개 기업 만들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수익률 형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뭐 TDF도 굉장히 연금에서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S&P 500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S&P 500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적립식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계속 투자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수집가처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 모든 게 그렇지만 변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은 10에서 20% 하락했고 5년에 한 번은 30% 가량 빠집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빠진 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패닉이 온 거죠. 뭐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나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거의 한 반토막 나겠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은 것도 왔을 때도 우리는 그때 3분의 1 토막 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패닉이 왔을 때 건데, 이거를 먼저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30% 빠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가 넣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판다. 두 번째 뭐냐면 무서우니까 불입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는다. 세 번째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나는 또 넣는다. 여러분들 항상 승자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식 투자는 사실은 계속 투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현명하신 분들은 넣다가 많이 빠지면 추가로 더 투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투자라는 게임에서 승률을 만약에 지수 투자를 할 경우에 가장 승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적립식이 결합되면 승률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에는 적립 투자자들이 별로 재미를 덜 보겠죠. 뭐 여하튼 그래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적립식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뭐 10년 이상 투자하시면 손실의 확률이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S&P 500을 딴 것도 하시고 저는 뭐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그런 게 있는데 딴 것도 하고 일부는 S&P 500을 넣어서 내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넣으면서 딴 것도 해라. 꼭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 갖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뭐냐면 어떤 거 갖다 투자하면 이 상품은 또 개별성을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 투자는 개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 투자라는 게임에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왜 승률을 높이는 길인지, 여기에 적립식까지 결합되면 왜 승률이 왜 더 높아지는지, 이것만 이해하셔도 저는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거는 연구들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걸 시뮬레이션한 논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옛날에 재밌게 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20년대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이 이겨요. 이제 주가가 원체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다 이깁니다.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거치식이 무조건 이깁니다. 변동성을 더 많이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저 적립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해서예요, 편해서. 그리고 시장 고민 안 해도 되고. 완전 안전 안 하지만 좀 덜 고민해도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리적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거치식이 더 좋지만 적립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 지수 투자로 돈을 잃으신 분들도 제가 보면 투자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사고 팔아서 그래요. 그냥 바보같이 어떤 분이 그걸 뭐 적립식은 무지성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야 돼요. 그냥. 뇌가 없이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손실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요. 적립식 투자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적립식 투자하기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성실성과 끈기예요.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버티는 힘.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부서에 제가 지난번에도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직원이 오면 저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S&P 500 그래프를 200년 그래프 출력해서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봐라. 200년간 올랐는데 여기 10년씩 착살난 시기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어봐요. 종교가 있냐 그러면 기독교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매일 새벽기도 다녀. 그다음에 넌 종교 불교니 그러면 잘 됐네. 매일 100회 왜 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인생을 살 때는 뭐 거창한 얘기지만 저도 뭐 많이 사는 사람 아니니까 얘기하지만 무언가를 할 때 시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는 가급적이면 행동의 양을 확 줄여야 돼요. 행동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우리 직구를 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 200만 원, 250만 원이지 25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연금저축계좌라든가 뭐 IRP나 ISA 같은 절세계좌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중간에 내가 막 사다 팔았다 하더라도 세금이 다 2월이 돼요. 물론 거기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용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근데 내가 뭐 팔지 않고 사서 모을 거면 상관없지만 언젠가 판다 치더라도 거기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상장 ETF는 뭐 S&P 500인 경우에는 또 배당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15.3%지만 이게 뭐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다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거는 뭐 논의의 유지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 절세 계좌로 하시고 이걸 우리가 사실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자산 로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계좌의 로케이션 위치시켜서 운용할 것이냐. 기본은 조세 효율적인 그 연금저축계좌나 IS의 계좌 로케이션 시켜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자산 로케이션이란 말이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 애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연금 교육하러 가시면 말씀드리는 게 저는 3, 6, 9, 18이라는 네 가지 숫자를 외우고 싶죠 그럽니다. 3, 6을 더하면 9가 되고 3, 6 곱하면 18이 되잖아요. 3, 6, 9, 18 여기 쉽죠. 이건 뭐냐면은 연금 저축에 불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채워야 되는 것은 연금에 가입하실 때 연금 저축계좌 600만 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은 개인형 IRP에 300만 원. 왜? 두 개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300만 원 개인형 IRP,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럼 1,800만 원은 뭐냐?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면 되지만 1,800만 원까지 내가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369, 18이죠.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순서가 근데 내가 그 900만 원 세액공제 넣을 돈이 안 돼. 나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 넣을 수 있어. 그러면 개인형 IRP랑 연금저축계좌 중에 뭐부터 해야 될까? 단연코 연금저축계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먼저 600만 원 채워 넣으셔야 돼요.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연금 담보대출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30% 룰이 있어가지고 그 위험자산 비율이 있어서 운용 제한도 좀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그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액공제는 900만 원이지만 그 한도는 1,8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더 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연금저축계좌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내가 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형 IRP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1번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채운다. 그다음 두 번째 개인형 IRP를 채운다. 그리고 내가 또 여유자금이 또 있다. 그때 다시 연금저축계좌 가서 나머지를 다 채운다. 369, 18이고 순서 연금저축계좌 IRP, 그 다음에 다시 900만 원 넘어가는 다시 또 연금저축계좌.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딱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IS의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3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2천, 3천. 저는 항상 그러는데 세액공제나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은 돈이 없어도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요. 뭐 IS의 계좌를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만들어 놨다? 돈만 없어서 내가 만 원만 더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지났으니까 한도가 2천에서 6천만 원 생겼잖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올해 이제 5천만 원 생겼어.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왜? 그동안 쌓였던 한도를 내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제 혜택 상품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돈 없다. 만 원만 넣고 만드십시오. 예? 만 원 넣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돈 버신다면 그때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제 혜택 상품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몇 년 이상 유지해야 돼?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야? 요 규정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저희 투자연금TV에서도 그거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이건 사실은 초등학교 산수 정도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그래서 다시 정리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369, 18 외우시고 연금은. 두 번째, 세액공제 상품이 돈이 없으시면 무조건 만 원 이상 만들어 놓고 내가 기간 조건도 채워 놓는다. 그거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더 돈을 넣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은 여러분들께서 뭐 S&P 500을 하시든 TDF를 하시든, 저는 뭐 연금은 사실은 그런 TDF 같은 수단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뭐 최고냐라고 말은 못해요. 투자의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시간. 꾸준하게, 규율 있게, 성실하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미래에셋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연금 투자에 대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정말 간단하고 쉽고 반복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좀 뭐 비트코인도 하시고 하시더라도 연금 저축 계좌만큼은 정말 바보처럼 적립식으로 그냥 매월 돈이 생기면 뭐 이래서 연금저축계좌 같은데 내가 세액공제만큼 넣다가 더 여유가 생기면 뭐 10만 원에 더 추가 불입해서 더 운용 계속 이렇게 하셔서 자산을 운용한다는 개념보다 모아나간다는 개념으로 한 20년 30년 이렇게, 짧게는 10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쌓아 나가시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된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간에 주는 힘을 우린 믿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에 주는 힘을 믿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정말 연금이란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큼 저는 좋은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중간에 인출을 못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행동 제목에서 얘기하는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이런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본업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그래서 내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적 자본도 성장을 하고 모든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장이거든요. 장기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성장과 여러분 인적 자본의 성장을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해나가는 게 사실은 그것이 저희같이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저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